예, 안녕하십니까. 쿠키뉴스의 스페셜 인터뷰 글로벌 명의 글로벌 명클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뇌종양, 뇌종양 안에서도 뇌수막종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이 뇌종양 속에 가장 흔한 질환이라 그래요. 뇌수막종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뇌수막종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병 쪽에서는 뇌종양하고 백혈병,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되게 이제 죽음의 병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조기에 명의를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하면 죽지 않아도 되는 병, 그게 뇌수막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아주대병원의 신경외과 김세혁 교수십니다. 뇌신경센터장 맡고 계신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생 뇌만 들여다보고 사셨습니까? 대학 졸업한 이후로는 뇌만 들여다보고 살았습니다. 다른 부위는 아예 관심도 없고 처음부터 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전공을 바꾸셨습니까? 저 학생 때부터 신경외과를 하려고 결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신경외과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뇌종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는 주로 계속 뇌만 들여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흥미를 갖게 된 어떤 동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의 하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과학적인,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적인 현상을 수학이나 물리처럼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학생 때는 그런 공식이 있는 학문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문은 대개 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요소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뇌과학 관련된 거는 이제 전기회로나 이렇게 어떤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법칙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뇌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과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적인 치료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외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주제가 뇌종양이에요. 네. 뇌종양 중에서도 뇌수막종은 뇌종양의 한 갈래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건가요? 그 뇌종양이 크게 양성 뇌종양과 악성 뇌종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종양 덩어리를 만드는 세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악성 뇌종양은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성 뇌종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혹이라고 그냥 착한 혹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 양성 뇌종양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뇌수막종이라고 하는 양성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일반인이 얘기하는 뇌종양 속에서 사실 뇌수막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그럼 80%가 넘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전체 그 뇌종양도 이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개골 안쪽에서 종양이 발생한 경우를 이제 원발성 뇌종양이라고 그러고요. 네. 다른 장기에서 종양이 생겨서 뇌로 이제 혈류를 타고 옮겨진 경우, 그런 경우 이제 되게 암종이고 전이암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원발성 뇌종양 중에서 뇌수막종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건강검진들 많이 하면서 증상도 없는 초기의 뇌수막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 부검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검할 때에 뇌수막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까지 다 합치면은 원발성 뇌종양이 한 40%까지 이를 거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수막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뇌수막종 위치하고 관련된 뇌수막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하면 우리 두개골 안쪽의 막이면 뇌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예. 호두를 보시면서 비교하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호두의 이 딱딱한 껍질이 두개골입니다. 근데 왼쪽 그림은 두개골을 이제 제거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호두 알이 있는데 호두 알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호두 알을 뇌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호두 알을 싸고 있는 그 막이 껍질이 이제 뇌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게 해서 이렇게
걸려놓은 곳인데요. 이 뇌막에 생기는 것이 뇌수막종입니다. 뇌막을 우리가 보통 의학용어로는 뇌수막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뇌수막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뇌막에서 생기는 주로 양성종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질환 우리 머리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이니까 네. 두개골 안쪽에 네. 네. 어느 부위든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통계적으로 좀 빈발하는 부위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뇌 정중앙에 아주 큰 정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상정맥동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양쪽 뇌를 이렇게 구분하는 대뇌겸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즉, 뇌 정중앙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뇌 표면을 덮고 있는 부분에 생기는 경우, 여기가 이제 눈 쪽입니다. 눈 뒤쪽에 뇌 중앙 중심부 근처에 나비 모양의 뼈가 있습니다. 그걸 접형골이라고 하는데, 이 접형골 부위, 그 다음에 손해가 있는 후두개화라고 하는 부위, 이 네 부위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그럼 증상도 조금씩 예, 다를 것 물론, 같아요. 예, 다릅니다. 어떤 예. 증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네. 시상정맥동 부위는 주로 그 운동중추나 감각중추 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막종이 생기는 경우에 그 생긴 부위 반대편, 편마비나 감각마비가 생기게 되고요. 뇌 표면에 생긴 경우에는 주로 초기에 뇌를 자극해서 발작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접형골 부위도 발작 증세가 생기긴 하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뇌압이 상승돼서 생기는 증상, 즉 주로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하거나 아니면 의식이 좀 나빠지거나, 그다음에 이게 혹이 좀 앞쪽으로 자라게 되면 시신경 있는 쪽을 부위를 침범하게 돼서 시력이 떨어지는. 이마 쪽 가까운 곳이 네, 맞습니다. 안쪽이 여기가 접형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도 영향을 미치는. 네, 맞습니다. 네. 후두개화 부위는 주로 이제 손해 쪽에 생기기 때문에 손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진다든지 운동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똑바로 못 걷고 비치비치 걷는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별로 위치도 다르겠지만 생기는 어떤 원인? 네. 그 부위에 그렇게 생기는 원인 같은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부위별로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사실 아직까지 뇌수막종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알려진 바로는 이제 염색체 22번이나 염색체 1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제2형 신경섬유종증이라고 이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모든 수막종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외상이 있었어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바이러스 질환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왜 생기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이런저런 가설이 많다는 거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라 확실히 모른다라고 확실히 생각하시면 모른다 되겠죠. 그런 네,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왜 생기는지는 왜 생기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죠. 네. 일단 혹이 생기면 네. 뇌 머릿속에 혹이 생기면 종양이 생기면 양성이든 악성이든 커서 뇌 조직을 압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뇌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플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두통을 느끼면 네. 뇌종양을 의심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 두통의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이 예민하다든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어떤 경우에 두통일 때 네, 네. 나타났을 때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예. 뇌종양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양 덩어리가 생겨서 뇌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증상이 있고, 그 종양이 어디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두통입니다. 근데 그 두통은 주로 새벽녘에 잠에서 깨어날 때 머리가 아파서 깨어난다든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픈 것 외에도 구역감이라든지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있고, 뭐 의식이 나빠지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변하거나 이런
것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환자들한테 여쭤보는 거는 두통이 언제 제일 심하세요? 일하고 나서 저녁 때 심하세요? 푹 자고 나면 좀 개운해지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푹 자고 나면 개운해집니다라는 두통은 뇌종양에 의한 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겠죠. 새벽녘에 우리 네네. 듣기로는 한번 뭐 발작적으로 아팠다가 또 괜찮다가 이러질 않고 계속 점점 강도가 세진다고 네,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뇌종양은 점점 자라게 되고 그러면 압력은 점점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처럼 뭐 갑자기 뭐 출혈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빠지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겠죠. 증상만으로 감별하기 어렵다면 방사선적 영상의학 검사 네. 같은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진단은 CT나 MRI 촬영이 일단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일반 이제 두개골 엑스레이를 촬영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는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CT나 MRI 촬영을 해야 되고 이 종양이 어떤 성질일 것이냐,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있고 주변에 얼마나 이제 침범이 됐느냐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MRI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혹이 얼마나 딱딱하느냐. 왜냐하면은 간혹가다 종양이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혹이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혹이 완전히 100%다 딱딱해졌다. 그러면 사실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면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석회화 침착이 얼마큼 돼 있느냐 판단하는 게 양성 뇌종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석회화는 CT에서 더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하면 두 가지 검사를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진단이 됐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치료할 때 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항암요법도 있을 수 있고 수술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방사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근데 뇌 수막종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법 중에 하나인 감마나이프라고 방사선 칼이죠. 그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기본적으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거의 한 종류가 감마나이프 치료입니다. 근데 방사선 수술은 쉽게 얘기해서 돋보기로 이렇게 빛을 모으듯이 여러 가지 이 종류의 방사선을 내가 원하는 부위, 즉 종양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쏘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종이 우리 태울 때 어릴 때 맞습니다. 돋보기에 빛을 모아가지고 초점 모아서 네, 태울 수 똑같은 예, 원리로 예. 방사선을 다방면에서 쏴가지고 맞습니다. 예. 감마나이프 같은 경우는 192개의 줄기로 그 감마선이라는 걸 나눠서 어느 한 점에 모으게끔 하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종양 주변에 정상 뇌조직으로 방사선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상 조직을 보호하기인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성 종양일 때의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의 치료의 목적은 뭐냐면은 혹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못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막종이 커서 뇌 압박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고요. 수술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긴 합니다. 뇌수막종 치료는 수술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성 종양이 수막종의 9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고 양성이 맞다 그러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뇌 표면이 아니라 뇌 아래쪽 두 개의 기저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굉장히 오밀조밀 모여 있고 만약에 뇌수막종이 그런 중요한 조직을 침범했거나 싸고 있거나 아니면은 심하게 달라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해서 다 제거할 때 신경학적 후유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환자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이 제거하고 잔존 종양을 감마나이프 치료 같은 것으로 다스려서
더 못 자라게만 해줘도 그거는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병용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수술하고 이제 네, 감안할 그렇습니다. 방 예, 같이. 예, 네. 그 교수님은 환자들하고 대화를 소통을 많이 하고 네, 네. 네. 시간 또 진료하는데 많이 상담하는 시간도 많이 하려고 네, 네. 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 네. 진료하면서 네, 네. 참 모범 지시도 잘 따르고 네, 결과도 네. 좋고 그런 네. 모범 사례 같은 예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환자 사례를 통해서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한테도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이 환자처럼 해라 네, 네. 하는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여러 명의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할 때 환자분은 모르게 하고 가족들만 내려와서 설명 듣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남편분 만나 설명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이 내려오셨어요. 내가 치료받는데 왜 남편하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놀랬고요. 예,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결정을 할 때 본인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또 전적으로 책임을 환자한테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을 가진 의사가 진실성을 가지고 설명을 잘 먼저 해드려야 되고 환자랑 잘 상의해서 어떤 것이 당신한테,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제일 행복한 치료 결과를 가져올 거냐를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면서 같이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양성 뇌종양인 경우에는 뇌에 생겼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종양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게끔 더 못 크게끔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남았다 하더라도 또 충분히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치료를 선택하고 또 같이 노력하면 아마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뇌에 생기는 질환, 최악의 질환이죠. 뇌종양 중에서도 뇌 수막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차근히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병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선생님 주치의하고 잘 상담 소통하는 것이 암을 이겨내는데, 특히 뇌종양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김세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